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아무리 곁에 두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가끔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관계조차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내 인생에 얽혀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믿을 수 없는 인연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흘러 어디에 가 닿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 시골 마을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 둘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요즘처럼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뭐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던 때라 저희 가겐 동네에서 꼭 필요한 곳이었죠. 큰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도 많았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심부름까지 대신해 줄 만큼 성실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가게 나가신 아버지 대신 집안일과 가게 뒷정리를 도맡아 하셨고 오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자연스럽게 거들면서 자랐죠.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저희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은 큰 욕심 없이 성실한 분들이었고 그분들을 보고 자란 저도 별다른 꿈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평범했고 욕심도 크지 않았죠. 친구들이 연예인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대기업 취직하겠다 이런 꿈을 말할 때도 저는 그냥 취업해서 월급 받으며 살고 소박하게 결혼해서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어차피 머리가 좋지도 않았고 공부도 원하지 않았던 저는 대학에 가는 대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비교적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었고 기술을 익혀두면 어디든 쓸모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간 학원을 다니고 실습도 하며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처음 취직한 곳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의 한 병원이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배 언니들도 친절했고요. 물론 환자 응대하고 주사 놓고 뒷정리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같이 일하던 선배 간호조무사 언니가 어느 날 소개팅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내가 잘 아는 오빠랑 절친이라는데 사람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나 봐. 한번 만나봐라, 어? 에이, 언니, 저 그런 거 어색해서 잘 못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봐. 성격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래. 사진도 봤는데 얼굴도 뭐 나쁘지 않고. 나 막 아무나 소개해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너 23 꽃다운 나이에 언제까지 일만 하면서 살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어? 그렇게 선배 언니의 부탁에 별 기대 없이 나가본 소개팅 자리였어요.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소개팅이 어색할까봐 주선자 둘도 함께 나왔어요. 제 쪽엔 그 언니, 남편 쪽엔 남편 절친이 나왔죠. 처음 본 남편은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사람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말끝마다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고졸로 입사해서 생산 라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재팀으로 옮겨 근무 중이라고 했어요. 저희 둘이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주선자로 나온 두 사람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얘기를 하며 저희 둘을 엮어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 녀석 진짜 성실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집안일도 잘할 거예요 아마. 그치 임마? 야 그만해라 민망하게. 민망하긴 뭘 민망해. 내가 네 단점도 다 말해줄까? 아니 됐어.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두 분 친하신가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서로 까고 웃고 그러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 녀석 코털 개수까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진짜 믿어도 돼요. 얘가 좀 재미는 없어도 의리도 있고 착하고 순하고 성격이 진짜 진국이거든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 몇 번 더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이어졌어요. 남편은 설명 그대로 성실했고 약속한 건 꼭 지켰고 무엇보다 저와 저희 가족까지 잘 챙겨줬어요. 데이트를 해봐야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영화 보고 근처 식당 가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편했고 행복했어요. 전 큰 욕심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좋았죠. 오늘 영화 좋았지? 이런 조용한 영화도 가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저녁은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대로 가자. 오빠는 뭘 먹고 싶은데? 나한테만 맞추지 말고. 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걸로 돼. 둘 다 딱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며 어렵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동네 예식장에서 치렀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신혼집도 빌라 전세로 마련했고 맞벌이하며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아이도 낳고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남편은 정말 자상한 편이었고 요리며 청소까지 뚝딱뚝딱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왔어? 오늘 고생 많았지? 와, 무슨 냄새야? 이거 다 당신이 한 거야? 당신 오늘 피곤하다 그래서 미리 끓여놨어. 좋아라. 냄새 너무 좋다. 빨리 손 씻고 와. 밥 퍼줄게. 그 무렵만 해도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상상조차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를 이어준 남편 절친이 어느 날 사업을 시작한다며 남편에게 보증을 부탁한 거예요.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딘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나 당신한테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이야?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있잖아. 태호 말이야. 이번에 사업 시작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태호 씨? 알지. 사업한다고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 근데 태호가 이제 초기 투자금은 다 마련했는데 은행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보증? 실은 오늘 나한테 보증을 부탁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질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보증은 서주는 거 아니라는 말. 나중에 피 보는 건 결국 보증 선 사람이라는 말이 뼈에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남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온몸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안 돼. 보증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태호가 진짜 이번에 오래 준비했대. 자기도 모아놓은 돈 거의 다 투자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녀석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보증은 아니야. 차라리 안 받을 생각으로 돈 몇백 주고 말아. 차라리 그게 낫지. 보증은 절대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태호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나 아니면 아무도 없대. 그 친구 지금 당장 돈 몇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 보증이 필요한 거야. 이게 아니면 시작이 안 되는 거라서 그래. 여보, 보증 잘못 써서 집안 망한 사람들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 우리가 그런 일 안 겪을 거란 보장 없어. 누가 알아. 태호 그놈 그런 애 아니야. 그놈은 내가 잘 알아.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제일 아프게 찍히는 거랬어. 그래도 조금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부탁해 여보. 남편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계속 고민했어요. 그 친구는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준 친구였고 외동인 남편에겐 사실상 형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둘은 중학생 때부터 거의 친형제처럼 자라왔고 남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그 끈끈한 정이 남편을 갈등하게 만들고 있었죠. 며칠 뒤 결국 그 친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거 알잖아. 솔직히 너 아니면 진짜 답이 없어.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나도 쉽진 않은 문제라. 나 너 평생 형제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 어릴 때부터 서로 뭐든 나누고 의지하고 그랬잖아. 나 지금 이거 하나만 믿고 온 거야. 사업은 정말 잘 준비했고 투자금도 다 마련했어. 근데 은행에서 보증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나 진짜 너밖에 아무도 없다. 알지. 그런데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라 그래. 이게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알지. 그만큼 나도 진지하게 사활을 건 거야. 내가 무슨 날라리도 아니고 한탕주의로 덤빈 것도 아니야. 내 평생 걸고 하는 사업이야. 절대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저 죄송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우리도 여유 있는 상황 아니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애 키우고 살 집도 다 날아가요. 재수 씨, 저 정말 이거 안 되면 끝장이에요. 재수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진짜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은혜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예? 남편은 그날 밤 결국 잠도 못 자고 뒤척였어요. 저도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말릴 수도 없는 심정이 되어갔죠. 한참 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봤어요. 여보, 나 태호 부탁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여보. 내가 평생 빚진 게 많은 친구야. 내가 필요할 땐 기대다가 그 친구 필요한 상황에 외면하는 거 난 못할 것 같아. 하게 해줘, 여보. 부탁이야. 그렇게 결국 남편은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모든 게 남편의 절친이 벌인 투자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의 친구는 그 길로 잠적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에겐 수억 원의 빚이 떠안겨졌죠. 통장은 하루아침에 압류됐고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사이 모든 걸 잃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채권 추심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협박했어요. 아이 앞에서도 숨죽이며 살아야 했죠. 전화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예 벨소리 꺼버려. 나 그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주저앉는 것 같아.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정말 너무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 잘못만은 아니지. 어쨌든 내가 마지막 순간엔 허락했잖아. 그리고 그만큼 당신이 당신 친구를 믿은 거고. 그놈이 나쁜 놈이지 당신은 죄 없어. 우리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고. 어떻게든 버텨봐.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해외로 나갔어요. 지인의 소개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러 갔고 저는 이곳에 남아 아이와 생활을 이어갔어요. 이렇다 하게 아이 키우며 지낼 집조차 없다 보니 저는 잠시 오빠네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아이는 친정과 시모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야 했는데 사실 두 집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맡기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엄마가 오빠네 집에 사시다 보니 저까지 얹혀 지내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 애 맡겨서 미안해요. 뭘 그런 말을 해. 네가 이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신세만 지니까. 지수는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너 몸조리나 잘해. 네가 쓰러지면 얘는 어떡하겠니? 일단 부모가 건강해야지. 어떻게든 빨리 독립해서 나갈게. 잠깐만 부탁해, 엄마. 괜찮어. 네 오빠랑 올케랑 다 괜찮다는데 뭐. 너무 눈치 보고 그럴 거 없어. 아니야. 그래도 속은 그게 아닐 텐데. 내가 빨리 일을 더 알아볼게. 그렇게 아이는 친정과 시가를 오가며 지냈고 저는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병원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루하루 빚 계산만 하면서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고 이러다간 정말 제가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1년 안에 애랑 둘이 살 집이라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고연봉에 숙식 제공이 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일자리를 찾는 제게 주변에서는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알아보라고 조언해줬어요.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이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에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등 따뜻하고 아이 얼굴 보며 살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수소문 끝에 한 집과 연결이 됐어요. 꽤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 댁이었고 다른 곳보다 조건이 좋았고 급여도 안정적이었어요. 면접을 보고 합격했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거대한 대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아닙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집은 규칙만 잘 지켜주면 다른 건 크게 까다롭게 구는 거 없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지내셔서 그런지 회장님 댁은 적막하지만 깔끔했고 규칙도 명확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는 집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고 하루 종일 꼼꼼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했죠. 회장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 좋은 분 같았고 저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댁에 상주하며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정도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결국 작은 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고 작은 집이지만 애랑 둘이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좁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녀가 둘이 얼굴 마주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우리 이제 여기서 둘이 사는 거야. 좁아도 우리 집이야. 엄마, 나 여기 좋아. 다시 우리 집 생긴 거 너무 좋아. 그래, 엄마도 그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몇 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빚도 조금이지만 갚아나가고 있었고 이제 조금씩 노력해 가다 보면 빛이 들겠지 하는 희망을 품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손이 떨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네? 병원이요? 어디 병원이죠? 아, 예, 지금 바로 갈게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어요. 아이 손을 붙잡고 겨우 진정시켰어요. 지수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나 가슴이 좀 아팠는데 선생님이 바로 병원 데려다 줬어. 그래도 정신 차려줘서 고마워. 우리 지수, 엄마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잠시 뒤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선 안정은 찾았습니다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선천성 심장 질환이 의심됩니다. 심장 질환이요? 네, 당장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향후 정상적인 삶을 위해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크기 전에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지수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 맞죠?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비가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엔 오직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 든다는 말만 맴돌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이 앞이라 참고 또 참았지만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주저앉아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굴려봤어요. 그러다 일 끝나고 회장님 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회장님이 우연히 듣게 되신 거예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수 엄마. 네, 회장님. 아까 하는 말 얼핏 들었어요. 아이가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면서요. 아, 예, 죄송해요, 회장님. 신경 안 쓰시게 조용히 하려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나도 지수 엄마처럼 자식도 내미예요. 자식 아픈 거 앞에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돈은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감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일단 자식은 살리고 봐야지.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 잇고 고개만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다시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죠.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날, 아이 손을 꼭 잡고 속으로 수도 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지수 이제 다 나을 거야.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우리 딸 너무 잘 버텼다.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회장님은 그 후에도 계속 저희 모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아이가 엄마 보겠다고 집에 오면 회장님이 불러서 밥도 챙겨 먹이시고 간식도 사주셨죠.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꼭 내 손녀 같아. 어쩜 그렇게 야무지고 착하고 사람 마음을 녹이는지 몰라.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애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가 봐요. 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나도 지수 보면 마음이 좋아져. 지수 보면서 나도 힘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도 10년이 훌쩍 지난 무렵 남편은 드디어 해외에서 귀국했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간 날 남편을 보는 순간 저도 아이도 동시에 뛰어갔죠. 아빠다! 지수야, 우리 딸 많이 컸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너무 늦었지. 당신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10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빚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한결 나아진 삶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저는 계속해서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따라 숨이 차고 어지럽다 하시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잠시만요. 바로 병원으로 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회장님은 바로 각종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원래 투석을 받으시던 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최근 투석 중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요? 심각한 건가요? 투석할 때마다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세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위험해지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투석 받으실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태로 진행되면 투석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고민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말곤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신장 이식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저는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회장님은 이미 신장이식 센터에 이름은 올려둔 상태였지만 언제 될지 기약이 없었고 생판 남이 신장을 떼어줄 가능성도 희박했어요.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족 공여자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남편분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는 회장님에겐 외동딸이 한 분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사건 이후 다 마음 붙일 곳 없이 지내오셨고 제가 가사 도우미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집안은 늘 휑하고 적막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가고 회장님이 저희 아이를 손주처럼 예뻐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던 거고요. 이식센터에선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고 투석받는 회장님이 계속 응급 상황을 넘겨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는데 마치 제 친어머니가 아프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아직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신장 이식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이도 있고 이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 그렇게 연명하며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딸 앞세우고 못난 애미가 돼서 너무 오래 살았죠. 회장님, 제가 드릴게요. 제 신장 드릴게요. 뭐라고요? 지수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신장은 2개 있잖아요. 하나 드려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희 딸 살려주셨잖아요. 제 딸한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요. 이건 오히려 저한테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는 간호조무사로 오래 일했으니까 기본적인 의학 지식도 있어요. 이식 후 관리 자신 있어요. 혈액형도 같으니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회장님은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결국 울먹이셨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요? 저한텐 회장님이 은인이세요. 제가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회장님은 한사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결국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며칠 후 병원에 공여자 검사 예약을 잡았고 저는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검사실 앞에서도 회장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수 엄마,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은혜 조금 갚을 수 있어서요. 검사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저를 부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제 마음은 한결 담담했어요. 이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고 저에게는 그분이 바로 제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니까요.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혈액형은 잘 맞았지만 면역학적 조직 적합성이 너무 낮다고 했어요. 이식을 한다 해도 회장님 몸에 제 신장이 들어갔을 때 신체에서 일으키는 거부 반응이 심할 수 있어서 의료진도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공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식을 진행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현 단계에선 권장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정작 못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속상했어요. 회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희망을 품지 않았으면 이렇게 허탈하진 않았을 텐데 스스로 다잡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휘청거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런 말 말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젊은 사람 신장 받아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요. 회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무겁게 집에 돌아와 얘기를 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한번 검사해 볼게. 뭐라고? 당신이? 그분 우리 지수 살려주신 분이잖아. 그리고 이 집 마련할 때도 도움 주셨고 당신이 신장 이식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팠어. 차라리 내가 드리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겠어. 아니 여보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건 너무... 아니야, 나는 하고 싶어. 이게 맞는 일이야. 나도 회장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 사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다 회장님 덕분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해야 돼. 나 검사 받을게. 남편은 바득바득 우겨서 결국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체열을 하고 조직 검사를 받았고 며칠 후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요? 결과가 안 좋나요? 그게 아니라 조직 적합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부모 자식 간일 때나 나오는 수치입니다. 전혀 혈연이 아니신 거 확실한가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수치라서요. 저희는 순간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 자식 간이라뇨? 일단은 단순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이 정도 일치율이 나온 건 보통 부모 자식 간일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정밀 검사를 추가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회장님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어요. 의료진은 결과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 두 분은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친자 관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껏 부모님이 친부모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고 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 사실을 들은 남편은 곧장 시모를 찾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모 앞에 섰어요. 엄마, 혹시 저한테 숨긴 거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저 입양아예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덜덜 떨리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입양아였어요, 어머니? 시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이야. 너를 낳은 친엄마는 내가 아니야. 그럼 왜 이제서야 말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요즘처럼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문화가 아니었거든. 괜히 상처 줄까봐,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숨겼어. 미안하다. 그 충격적 사실을 들은 후 곧 회장님으로부터도 자초지종을 들을 시간이 왔어요. 병원 병실에서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나는 한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결국 몰래 임신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쓰러졌는데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이는 사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셨고요.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가진 것 없는 남자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내가 의식이 없는 사이 조용히 입양 보내버렸대요. 나도 이번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아이가 결국 저였다는 거군요. 그래요. 그렇게 돌아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병실 안은 긴 침묵만 흘렀어요. 회장님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운명 같은 재회였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보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 모두 실감이 나질 않았죠. 회장님은 제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 헤어진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던 걸 끊임없이 자책하셨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심했을까? 바로 옆에 자식을 두고도 몰라보고. 회장님, 그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더구나 회장님께선 아이를 사산한 줄로만 아셨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키워졌을까 싶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난 어미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저희 시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잘 자랐어요. 그건 저도 잘 알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제가 그간 회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터라 저희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이미 대강 알고 계셨거든요. 남편 절친에게 사기당한 얘기도, 집을 날리고 셋이 흩어져 살았던 시간도, 아이 수술비 마련 못해 절망했던 순간들도요. 그때마다 회장님은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나쁜 놈,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건가? 저희는 사실 이제 체념했어요. 해외로 튄 것 같은데 잡힐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차피 사건 터진 지도 꽤 지났고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못 넘깁니다. 꼭 찾아내서 죗값 받게 해야지. 내 손으로 반드시. 그거라도 내가 하게 해줘요. 뒤늦은 노릇 이렇게라도 해야죠. 회장님은 이를 악물며 다짐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지만 회장님은 단단히 벼르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산업용 설비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주로 공장 생산 라인 자동화 시스템, 로봇팔, 물류 자동화 장비 등을 제작해 대기업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이었죠. 이 분야는 협력사와 부품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열 협력사 중 하나에서 납품 대급 허위 청구와 불량 부품 납품 사실이 적발됐어요. 감사팀에서 정기 감사 중에 이상 거래 내역이 발견된 거죠.
회장님, 이번 정기감사 중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협력사 A와 B, 그리고 그 하위 협력사들의 거래에서 부풀려진 단가와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라. 부품 품질은? 불량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품이 대량 납품됐습니다. 그로 인해 납기 일정이 수차례 지연됐고 고객사 클레임도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협력사 실소유주는 누구예요? 바로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각각 법인 소유주가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동일 인물이 지배하는 정황이 보입니다. 감사팀이 계속 정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뜻밖에도 남편의 절친 이름이 내부 거래처에 등장한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만들어 협력사 하청 구조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법인 명의만 여러 개로 쪼개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놈이 모든 회사를 지배하며 뒤에서 이익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서류를 내려다보다 이마를 짚었어요. 이놈이 여기까지 뻗쳐 있었구나. 이미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하청 단가를 부풀리고 값싼 저품질 부품을 납품하며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 신뢰도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장님은 이를 꽉 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법무팀 부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손볼 테니. 곧바로 회장님은 법무팀장까지 불러 치밀한 조사를 지시하셨어요. 회장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인들의 재무자료, 세금 계산서, 내부 계약 서류 전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충분히 모으고 구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증거까지 차곡차곡 쌓으세요. 이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장님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단호한지 새삼 실감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억눌려왔던 분노가 이번 기회에 폭발하는 듯 했어요. 남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숨어서 또 돈을 벌고 있었을 줄은 말문이 막힌다. 결국 사람 속은 안 바뀌나 봐. 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거 평생 몰랐을 거야. 그놈 내가 다시 마주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회장님과 법무팀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료를 수집해 나갔어요. 사업 거래 내역, 거래처 입출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등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갔어요. 회장님은 그 과정을 매일 확인하시며 이를 악물고 버티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가게 할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놈의 꼬리가 잡히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놈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 허위 세금 계산서, 불량 부품 납품 내역까지 샅샅이 추적한 자료가 드디어 법무팀 손에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협력업체 직원들의 내부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졌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과거 남편을 속여 보증을 서게 만들었던 투자 사기와 이번 기업 사기건이 자금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장님, 이게 투자 사기 당시 자금 흐름 추적표입니다. 피해금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협력사 쪽으로 들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놈이 우리 아들한테 사기로 뺏은 돈까지도 기업 사기 자금으로 돌렸단 거군요. 더는 봐줄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은 범죄 집단입니다. 경찰에 바로 넘깁시다. 결국 사건은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갔고 금융정보분석원까지 협조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수사기관은 국세청, 금융당국과 함께 전방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놈이 숨겨놓은 해외 비자금 계좌와 차명 재산도 일부 드러났고 조사 과정에서 가족 명의와 지인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까지 적발됐죠. 이후 놈은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어요. 국제선 환승 대기 중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도망쳐 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검찰은 횡령, 배임, 특경법상 사기, 조세 포탈,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한때 내 가장 가까운 친구놈이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법정에서는 피해자였던 남편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장에서 마주한 그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검찰은 증거 자료를 쉴 새 없이 제시했고
법정에선 그놈 계좌에서의 자금 흐름이 낱낱이 드러났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동한 내역입니다. 이 법인과 이 법인 간 거래가 모두 본인 실소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직적 사기 및 탈세 규모가 중대합니다. 선처 여지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 남편이 수년간 짊어졌던 빚 역시 절친의 범죄 수익으로 입증되어 피해금으로 환수 결정이 내려졌어요. 회장님의 법무팀이 적극 도와주어 법원의 피해 회복 결정이 나왔고요. 정말 끝난 거야? 우리 빚 다 정리된 거야? 응, 여보. 드디어 끝났어. 이제 빚 없는 삶이야.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날 저희는 둘이서 조용히 집 앞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어요. 몇 년 동안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국 최종 판결에서 그놈은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게 됐어요. 놈은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 이송 전 마지막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죽일 놈이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끝났다. 널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형제? 사람 인생을 몇 년을 짓밟아 놓고 이젠 후회가 되냐? 내가 미쳤었다. 욕심이 눈을 가려서. 진심으로 용서해달란 소리 못하겠다. 다만 평생 반성하고 살게.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기분이 참 묘했어요. 분명 통쾌해야 할 장면인데도 씁쓸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피해자는 평생의 시간을 잃고 가해자는 뒤늦은 사죄를 읊조리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보며 정말 인간사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어쨌거나 저희 가족은 드디어 아주 오랜 시간 끝에 진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기꾼도 처벌하고 신장 이식도 무사히 하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회장님은 조용히 남편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편해졌니? 네, 실은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정리될 줄은 몰랐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부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지. 네. 사실은 말이다. 나는 네가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중심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다. 제가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생산만 해왔고 산업 장비는 잘 모르는데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회사도 장비를 만드는 회사지만 결국 조립 라인, 부품 수급, 품질 관리, 공정 설계 다 네가 해오던 일과 다 있다. 네가 배우면 누구보다 잘할 거다. 남편은 잠시 고민했어요. 전혀 새로운 분야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빚진 회장님의 마음도 알았기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처음엔 공정 설계 보조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도면 하나도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용어조차 생소했죠. 여보, 이거 설계도 한 장 보는 데만 하루가 걸리네. 무슨 외계어야 이건.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그래도 당신 기계 보는 눈은 있으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남편은 그날부터 퇴근하고 나서도 밤마다 책상에 앉아 기술 서적을 펼쳤어요. 전기회로부터 센서 제어 시스템, PLC 프로그래밍까지 일일이 용어를 외우고 원리를 공부했죠. 여보, 이것 봐. 이게 로봇팔 관절 모터 각도 제어하는 수식인데 이거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조금 감이 와. 점점 재미있어지는데? 회장님은 그런 남편의 노력을 누구보다 기특하게 바라보셨어요. 사내에서도 남편이 오너 아들이라서 자리 얻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몸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다들 보고 있었고요. 이사님, 오늘도 현장 나오셨네요. 네, 기사님. 어제 PLC 라인에 이상 떴다는 부분 제가 한번 보려고요. 도면 좀 다시 확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사님처럼 공정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는 이사는 처음 봅니다. 배우려면 이래야죠. 저도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몇 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남편은 공정 설계와 생산관리 전체를 몸으로 익혔어요. 이후 신규 프로젝트 검토 자리에도 남편이 직접 참석하기 시작했고 기존 임원들도 하나둘 남편의 판단력과 실무 감각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사님, 이번 신규 라인 설비 배치안 검토하신 거 보니까 설계 동선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장 돌아다니며 아이디어 얻은 부분이고요. 협력사 부품 선정도 리스크 최소화된 조달처로 잘 바꾸셨더군요. 아버지랑도 논의했는데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 유지하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장님은 옆에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는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남편을 자연스럽게 차기 대표이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회장님, 이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요즘 젊은 감각과 현장 경험이 융합돼서 회사도 새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회사 앞날은 이 친구 손에 달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계속 배워야죠. 저희 딸은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도 많은 풍파를 함께 겪었고 아직 어린 가슴에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을 텐데도 항상 씩씩하고 명랑했어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짠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께서도 손녀딸을 품에 안고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죠. 이렇게 곁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루하루가 선물 같구나. 저도 그래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세월을 이제라도 되찾은 것 같아서 늘 감사할 뿐이다. 사실 남편을 길러주신 시모께선 처음엔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갑작스레 밝혀진 친모의 존재, 시모의 표정은 한동안 무거웠죠. 내가 이젠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니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이의 소중한 어머니세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말이다. 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운 게 벌써 몇십 년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구나. 남편도 시모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심했죠. 시모께 진심을 담아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 하나뿐인 엄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피보다 더 깊은 정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신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얘야,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똑같이 모실 겁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두 분 생긴 것뿐이에요. 두 분 다 저한테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모께선 결국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 내가 괜한 욕심 부렸구나.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후 회장님도 정식으로 시모를 초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게 이렇게 멋진 아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별 말씀을요. 다 인연이지요. 이렇게라도 친어머니를 찾게 되고 또 가족이 된 것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어머니를 모두 모시며 가족 행사마다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두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셨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함께했어요. 처음엔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은 서로 음식을 나눠 보내고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지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면서? 아이고 기특해라. 그러게 말입니다. 손녀딸이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고와서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두 분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죠. 딸도 그런 두 할머니를 보며 늘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들, 다음에 제가 만든 쿠키도 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딸아이 학교 가방을 챙기고 아침밥을 차려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해요. 여보,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랑 신규 협력사 미팅이 있어. 좀 늦을 수도 있어. 알겠어.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저희 집은 평화를 찾게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파를 지나왔지만 결국엔 이렇게 따뜻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감사한 축복이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가족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 하루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저는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연들이 결국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걸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남편이 결국 핏줄로 다시 부모를 만나고 키워주신 시모와 낳아주신 시모가 한자리에 모여 웃을 수 있게 된 지금 우리 가족은 진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결국 피보다 더 큰 마음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고비들은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지금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